시간에 그런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두 법안의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그 발제자, 특히 또 마지막에 그 강동필 그 토론자는 이제 수석 과정에서 실무 경험이 너무 생생하게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문제없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 정부안에 대한 토론에 대한 법리적 문제 또는 검찰 개혁이 논의가 되면서 공소주권 준성법 그다음에 형사소법 이런 그 현상적인 법률 개정의 그 논의보다도 제가 검찰 개혁을 길게는 그 참여정부 때부터 또 짧게는 우리 발제자였던 그 김남준 변호사님과 함께 그 반특검 검찰 개혁단이 2016년에 출범이 되어 민주당 내에서 됐을 때 그때로 치면 한 10년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 연구와 활동 이런 세미나 토론회를 수십 번을 다니면서 항상 문제를 느꼈던 것은 이 검찰 개혁의 어떤 역사적 그다음에 정치적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접근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어제 입법 예고한 정부안은 철회돼야 되는 당위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정부안의 문제점은 첫 번째, 우리 헌법이 주요 원리인 민주주의, 우리 민주공화국이죠.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으로 대변되는 국가 권력의 그 견제와 균형입니다. 국가 권력. 그리고 또 당연히 국가 권력뿐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 기관 간의 권한의 분산과 견제와 균형. 이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원리라고 보고 특히 헌법제1조의 주권 제민, 주권주의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소불위의 독점적 검찰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공화국, 이제는 일반 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혁파하고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주권자인 민주시민의 역사적 소명이자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12.3 내란의 본질은 70여 년 지속되어온 한국 사회의 주요 기득권 세력인 검찰, 즉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에 의한 반헌정 기술적 침입 세타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탄핵과 구속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경찰 개혁은 따라서 12.3 내란 전과 이후의 검찰 개혁의 논의와 수준은 차원을 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 현상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6공화국의 6.29 선언으로 출범한 6공화국의 체제의 마지막 모순점이 극대화된 시점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을 마감하면서 제7공화국 새로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열어젖히는 첫 단초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위상을 그렇게 규정해야만 저희가 논의되는 검찰개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쉽게 설득됐습니다. 전문적인 용어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일반 우리 민주시민들은 왜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이 되는가는 새로운 사회를 열어젖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권력기관의 한번 개관해 볼까요?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 경찰 독재였습니다. 그래서 사회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박종철 열사 87년 남영동 대공불시대의 죽음은 전두환 50 경찰권 남용이었죠. 치안국 6.29 선언에 한 6공화국 출범으로 경찰 개혁이 부분적으로 됐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그 개혁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5.16 군사 쿠데타에 따라 박정희 군사정권 보행기관을 출범한 중앙정보부와 12.12 군사반란과 5060의 국가안전기획부는 대공수사권하고 국내정보 개입 등 이런 정치사건을 야당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을 이어지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 발전을 통해 가지고 국정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가 폐지되는 정보기관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사 내란 때 홍장원의 차장이 왜 이를테면 이른바 전향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정보계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던 대공수사권에서는 위치적 갈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국내 정보의 정치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국회의원들 전담 마크맨이거든요. 이런 조직과 이론과 물적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도 부득이하게 결국은 전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얘기들은 많은 우리 사회에 유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전직 출신인데 그 간부들을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가지고 경찰 권력과 정보기관의 권력은 개혁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검찰은 다른 기관과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과거 경찰과 정보기관이 휘둘렀던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왔죠. 앉아있는 추미위원장이라는 당원들이 다 그런 분들, 정치조작 사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다 실질적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검찰권 남용과 검사의 행태는 헌법 제1조와 제7조 국민의 전체량 봉사자 정책중 위반되는 것이다. 이번 정부와는 그렇게 됩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개혁 원칙과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정부와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 타협적인 불완전한 검찰개혁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12.3 내란을 야기했고 이재명 정부는 기체명을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국정과제가 뭐냐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게 국정과제고요. 따라서 공수처과 중수청 등 관계기관 상호 간의 파견 및 겸직 금지 등 인적 교류를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국정과제입니다. 법무부의 보직검사 및 파견검사의 정원을 축소하는 등 법무부의 불가역적인 탈검찰화, 이것이 제2의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우리 정성호 장관이 주요 간부들, 기수실장이라든지 검찰국장인데 그 외에 주요 보직에 다 검사들이 있어가지고 탈검찰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인권국장은 외부에 학자고문을 놨습니다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 형사사법 체계 설계를 전혀 배제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경협력으로 명시가 제2차 검경 조정 수사권 조정 등을 거쳤죠. 지난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부의 검찰개혁 진행과 성과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의 수사 지휘권 운전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보조기관으로 전락시켰다. 공소청법 제62조, 63조, 그 다음에 중수청법 11조, 16조, 59조 앞에 다 발전을 하셨습니다. 이런 대안으로 검경의 협력 의무를 실질에 배치하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이전의 다른 개혁보다 아주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공소청의 3단계 구조라든지 수사범위 확대, 수사사법관 신설은 실질적인 제2의 검찰청 신설, 제2의 검수 원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 법무장 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제2의 검수 원복을 통해 가지고 시행령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후퇴한 빛의 혁명에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러한 정부안을 내놓는 것은 미래지향적 형사사법체계의 실태를 전혀 배제하고 국민주권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정부안의 입법 과정에서 공론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안 성안 절차와 입법 내부의 문제점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출범 초부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여당과 야당 및 법사의 주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야 검찰개혁법에 대한 수십 차례 공청회,
학계 실무계 시민단체들이 공론장을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 특위에서는 지난해 8, 9월 동안 초안을 이미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당정대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당의 지경과 별개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정부안이 발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되었고,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가 구성 운영되었지만 이번 정부안은 국회와 학계 실무계 시민단체들의 공론화 과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문위 내분 논의 결과도 무시한 채 밀행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자료의 40쪽에 보면 마치 40쪽을 한번 보실까요? 40쪽 제일 위에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 작년 12월 8일 관리형 간담회 등을 의견받은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의 연출을 거쳤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12월 8일 날 토론회를 갔었는데 마친 것 오늘의 이 공소청 중수법안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형식의 절차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정부 논의 과정에서 민정수석은 추진단 회의를 별도로 주재하면서 추진단과 자문위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관철했다는 서울도 유포되어 있습니다. 중수청의 법률가, 아까 우리 발제자분이 해주셨죠. 법률가만이 수사 사법관을 둠으로써 기관장과 주요 보직의 장에 수사 사법권만을 도입케 함으로써 일반 전문 수사관을 보조기관화함으로써 지휘하는 경직된 위원회 구조 의견을 우리 민정수석이 적극 제시했다는 또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이 그냥 찌라시가 아니라 공소청법과 중소법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은 이 부분에서는 우리 민정수석이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정수석이 이러한 정관상한 개입이 사실이라면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주무수석이라고 인정합시다. 전제는 이명박 정부의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도 내에서의 업무가 부여되는 것이지,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 비책명에 따라 추가 임명을 정부의 검찰개혁 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하는 반개혁적 행태를 보이라는 뜻에서 민정수석이 주무수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정수석의 그러한 행태는 청산돼야 할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온전시킴으로써 향후 적절한 시기에 검찰적 복귀를 노리는 것으로 다수 국민들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의 이명박 정부 유엔 대통령 다 이런 정치적 사건에 의해서 현재 이재명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검찰에 이러한 적절한 시기에 검찰청 복귀를 노리면 아까 우리 서박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치혁명에 따라 출범한 국민주권적 정부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검찰개혁을 원칙을 저버리지 말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안은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제출을 안 해보고 합니다. 제출권만 갖고 있습니다. 제출하는 이명박 전 검찰개혁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됨으로 즉시 처리하고, 대의제와 책임정치의 원리에 따라 국회 주도의 검찰개혁안을 적극 반영해서 시행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헌법 40조에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고, 국회법 95조에 정부안도 수정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올바른 공소청, 중소법안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께서는 미래의 한국형 사법 체계 정립이라는 검찰개혁의 엄중성을 감안하여 정부안 성안 과정과 내용에 대한 현장의 비판적인 여론을 가감없이 기존의 민정수석 보고 말고 이후에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새롭게 결정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정수석은 정관 상황 과정과 내용에 부당하게 개혁자는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과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